다음으로는 뭐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을 좀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안보 관련 그 새 문서 개정이 돼 있고 국가전략서를 포함해서요. 그 새 문서를 국내에서 이제 그 읽는 방법이 아마 저희 이사장님이나 이해하고는 상당히 좀 다르게 읽는, 다시 말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의 강화, 그래서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을 하는 경우, 이런 그 한일 관계 측면에서 많이 얘기들이 되어 왔고, 또는 그래도 일본의 정책을 한일 관계 측면에서는 이해를 해주고 좀 그 안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도의 얘기들은 나와 있는데, 그 사실 그 문서를 들여다보면 뭐 크게 첫 번째는 그 새 문서 자체가 그 중국을 전략적 도전이라고 명기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비를 대폭 증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행의 GDP 1%에서 GDP 2%까지 증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그러면 그 돈을 써서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에 뭐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관련된, 중국과 연해 있는 남서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모두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소위 그 인테그레이티드 디터런스 차원에서 그 우주, 사이버, 그리고 전자파 이런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좀 새롭게 해석을 하고 2023년을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중요한 지적을 손 교수, 손 원장이 하셨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중 관계를 바라다보는 시야의 뭐 외소성, 편협성, 또는 남북 관계도 비슷한 그 조금 시야의 제한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일본 최근 3대 안보문서 채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는 것이 제대로 읽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는 2023년을, 또는 그 향후 결정적인 10년, 나아가서는 2050년을 내다보면서 바람직하게 그 해석하는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는 한 두세 가지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또 긴장되는 부분의 하나는 군사비 부분이 우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 오랫동안 일본이 평화국가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그 국민 총생산의 1% 선을 유지해 오는 그 군사비를 그 사용해 왔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와서는 한국과 일본의 군사비, 방위비가 거의 대등한 수준의 1년 그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향후 2% 선까지 그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세계 전체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 2조 정도가 넘어섰는데, 그 중에 그 대체로 8천억 불 정도가 미국의 군사비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구 전체를 포함한 것이 8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이 아시아과 인태 지역과 유럽 쪽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이쪽이 아마 그렇게 이분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4천억 정도로 봐야 될는지도 모르죠. 그럼 중국의 군사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중국의 군사비 측정에는 그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그 2,500억
달러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금 GDP가 대체로 그 20조 정도 되는데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1.3% 정도를 군사비에 사용하거든요. 그럼 2,500~6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향후 기간으로 보면 대체로 8천억 대 3천억 이런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 일본이 500억 달러의 한일 수준에서 1,000억 달러의 수준으로 부상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굉장히 가파른 형태의 군비 경쟁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향후 10년 또는 30년을 내다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 조정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국, 일본, 한국이 문제인 동시에 중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선장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통합 억제라고 하는 것의 본격화가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령 핵 또는 재래식 무기 체계를 넘어선 형태로 사이버 공간이든지 전자 공간이든지 또는 우주 공간까지를 포함한 형태의 새로운 안보 질서가 이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다고 하는 것인데 따라서 그렇게 들어서는 경우에 이 지역의 안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국면을 아마 맞이하게 될 거고 내가 아까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것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일본의 그 3대 문서 채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가장 예상대로 가장 격렬하게 지적한 것은 북한의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었고 미국은 반대로 환영하는 그 공식적인 답변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 격변의 질서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이렇게 다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군비 경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 억제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죠. 뭐 우리 경우도 우리 발상적으로 보면은 이것을 뭐 한일 관계적인 맥락에서 한일 군사 정보 교류 이런 문제가 그동안 한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일단 중단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복구하냐 마냐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통합 안보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단견이고 양자적인 수준의 맥락이고 그런 통합 억제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죠. 세 번째가 이제 반경력의 문제도 우리도 소박한 코멘트를 했습니다만은 그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수단을 사용하거나 이러는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와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지적됐습니다만은 이 문제도 굉장히 다르게 진행될 겁니다. 지금같이 진행되어지면 아마도 그 반격 어떤 경우에 그것이 반격이냐?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격인지 공격인지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그것은 아마도 누가 보기에도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 반격이라고 하는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일 것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미 한미일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나 뭐 이런 것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속에서 아마 문제는 처리되어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변화의 속도를 미처 못 따라가면서 이런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일 관계는 양자적인 관계에서, 남북한 관계도 양자적인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드론이 날라오면 우리가 한 대가 날라오면 두 대를 보낸다고 하는 수준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도 통합 안보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북은 북 나름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인 전략 개념으로 핵이나 비전통적인 의미의 드론 같은 거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선 그것을 사용해 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통합적인 안보를 모색하는 새로운 사고의 패러다임 체인지 같은 것이 아마 필요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한일 관계도 여태까지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자꾸 양자에서 보던 것을 이미 이것은 지역 또는 지구적인 맥락에서 보지 않고서는 이 무대의 변화에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23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미중 북일까지 이렇게 지금 쭉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2023년도에 뭐 한국의 일종의 그 외교 전략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뭐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새로운 그 테마가 되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신해서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네. 두 가지만 얘기를 할까요? 그 마무리로 우리는 그럼 한국의 2023년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그 강조하고 싶고 연구 또는 정책 또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느라고 바쁜 우리 전체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 각도에서 보면 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의 전략 경쟁이 악화되는 속에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직면할 것이다. 남북 관계에서 북쪽이 저렇게 그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지 않는가 이런 걱정에 2023년을 상정하게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그 밝은 2023년을 우리가 다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들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 관계 전략 경쟁은 우리가 그렇게 소박하게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그 탐색과 조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아까 든 두 개의 상징적인 문건도 얘기를 했습니다. 블링켄과 왕이의 두 개의 문건들을 보면 이 당사자들도 다 여운을 남기고 있는 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 우리는 현재의 그 국제 역량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한미일의 기반 위에 선다고 하는 것은 그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는 최우선적인 기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것이 한미일의 기반 위에 있으면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그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만약 한미일이 자유와 그 평화, 번영이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 한국 외교를 만약 해가고 싶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 될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는 골은 인태 또는 아시아 태평양의 공생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미국과 충돌하지는 않겠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링켄의 5월 스피치도 보면은
중국은 일정하게 바뀌어야 된다. 일정하게 바뀌는 한도 내에서는 미국은 미국대로 개방적이지만 포용적인 시스템 국제 체제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국가가 미국에 따르는 일사불란한 체제를 미국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적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도 어느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번영이라고 하는 공동의 가치 위에 한미일이 협력하면서도 중국이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걸로 이끌어 가자고 하는 노력을 해 나가자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선택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남북 관계에서 분명히 한국이 역량적으로 대단히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하루하루 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놀라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대단히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김 위원장이 지금 현재 선택하고 있는 두 개의 결정적인 선택, 하나는 핵 무력 강화, 두 번째로는 핵 무력 강화를 그대로 유지한 형태에서 보다 자주 기반 중심의 고도 성장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그것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북한 관계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 있고 또 북이 그런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면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마 북이 핵무력 강화나 이런 것이 21세기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런 것을 현실 국제정치에서 활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국내 차원의 억제 시스템, 소위 말하는 삼축 체제나 또 미국이 불가피하게 동원할 수밖에 없는 핵 통합 억제 체제를 적절한 상태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산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기는 여전히 유엔 중심의 제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김 위원장이 140%의 성장을 북이 하려면 저는 그것보다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의 성장은 적어도 두 자릿수의 성장이 향후 30년은 진행되어야 북이 정상적인 국가로서 풍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새로운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간헐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지면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나 진보가 바라다 보는 국제 문제 또는 남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좁은 시각에서 문제를 아전인수적으로 바라다 볼 위험성은 없는 것인지, 따라서 국내적으로 이 문제를 남북한 또 인태 질서, 나아가서는 지구 질서를 제대로 보수 진보가 공감대를 가지고 바라다 보는 노력이 본격화되는 2023년이 되면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5천만이 또는 7,500만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한반도와 또는 인태의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덕담으로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장시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그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들이요. 한미를 베이스로 해서 중국과의 공생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한 문제 다루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이 지난 연말에 낸 글로벌 인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들께서는 저희 그 보고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은 저희 그 동아시아 연구원이 또 다른 그 신년 기획으로 한국 외교의 그 8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1월 3일부터 쭉 그 연재를 해 나갑니다. 일종의 그 한국 외교 2023 시리즈의 오늘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1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그 한국 외교 8대 과제도 많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EAI 신년 국제 정세에 대한 그 전망, 오늘 그 모임이 아니라 뭐라 그러지? 요 끝에 다시 갈게요. 예. EAI 신년 국제 정세 전망 대담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